그래서 샤오미 공장도 그렇고요. 상당수의 전기자동차 공장들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팔란티어가 작년부터 뭘 했냐면 우리 이제 대학 졸업생 안 뽑는다. 쓸데없이 4년 동안에 의미 없는 공부한 애들 뽑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5, 60대가 추구해야지 되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요즘 AI 시장 정말 뭐 발전이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없습니다. 네, 요새 뭐 AI 뇌 크기가 100만 배 3년 동안 커졌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어느 정도 지금 성장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 뇌에 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고 뉴런하고 뉴런을 연결하는 회로를 시냅스라고 해요. 시냅스가 대략 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를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LLM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시냅스의 개수가 인간 전체 뇌 크기의 10분의 1 정도까지 커진 거예요. 아직은 인간 수준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지난 3년간 동안에 뇌를 더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더 똑똑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한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간의 지적 수준에 비슷한 수준으로 빨리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100만 배가 똑똑해진 건 아니지만 인간 뇌의 10분의 1 규모로 뇌가 커지면서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을 해갔고 이제 그게 완전히 새로운 그 시장 트렌드인 에이전트 AI나 피지컬 AI라고 물리적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인가요? 요즘 우리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들 보면은 그 빅테크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력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능력을 전부 이제 추월하는 거잖아요. AI 거기에다 플러스 로봇 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또 그렇죠. 휴머노이드. 아 이거 정신이 없는데 네.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추월당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의 직업이 사라질 곳이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직업이 사라지지는 않을 텐데요. 동일 직업에서 하는 역할, 태스크는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미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또 제가 작년부터 여러 차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이분들이 원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인공지능 만드는 데 기여했던 분들이죠. 근데 미국이 아마 고용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20대 연구개발자의 30% 이상이 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을 해고됐다는 얘기는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들을 안 뽑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입사원들의 취업률이 50%밖에 안 돼요. 아, 네. 그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예를 들면 3, 4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지적 노동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었어요. 그 월급도 상당히 높았고요. 한국도 똑같았었습니다. 근데 그 필요 인력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요. 가트너 표현에 의하면 2030년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4년 내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70에서 80%가 사실은 직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측도 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그 비슷한 부분이 거의 모든 지적 노동을 하되 반복적 지적 노동을 하는 데는 다 임팩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고객센터나 콜센터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다른 분야 중에 하나가 법률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생각보다는 생산성 부분뿐만 아니라 변호사들 또는 법률가들이 일하는 방식을 변화하도록 기술이 오히려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하나를 더 좀 충격적인 네. 말씀드리면 요즘 전 세계에서 겁먹고 있는 게 중국의 제조업인데 그 중국의 제조업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크 팩토리라고. 그 다크 팩토리는 뭐냐면은 공장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불을 켜야 될 필요도 없고 난방을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아, 그래서 네. 다크하니까 뭔가 어둠의 세계, 뭔가 범죄가 떠올랐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샤오미 공장도 그렇고요. 또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유력한 상당수의 전기 자동차 공장들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로봇, 산업용 로봇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크 팩토리가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냐면 다크 레버러토리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적 노동의 끝판왕은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연구 개발하는 연구소도 연구원들이 없어지면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그걸 대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런 변화에 해당이 되는 건 거의 모든 지적 노동에 임팩트를 주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최근에 나왔던 그 이병헌 배우 주연의 그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가 네, 갑자기 떠오르는데 거기에서 그 자기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되는, 그러니까 해직이 당하고 그 직업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경쟁자들을 하나씩 없애지만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로봇이 다 차지하는. 네, 그게 정말 이게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 중국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국가 자본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너무나 자본주의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고용이나 안정성보다는 기업과 또 국가의 경쟁력을 위한 이제 산업 경쟁력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움직여가고 있는 예를 들면 물리적인 생산성 공장이죠. 이거에 대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동화, 자율화가 이제는 지적 노동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트렌드죠.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좀 의외인 게 사실 그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되자, 이런 쪽이 앞으로 미망한 직업이다. 네.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기술과 관련된 직업들이 더 빨리 사라진다라는 게 좀 의아하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3, 4년 전에 취업 준비생들 중에서 가장 많이 육성을 했던 게 개발자 양성 네.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했어요. 뭐 100만 명 개발자를 양성한다든지. 근데 이제는 오히려 1년 차,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1년 차부터 해서 한 10년 차 사이에 개발자 그룹들은 필요성이나 수요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임팩트를 뭘 주냐면, 그래도 초기에 예를 들면은 그 사회 초년생으로 나와서 가진 경험을 하고 10년, 20년 지내야지 이 사람이 전문가가 되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기도 하는 거죠. 네. 상당수가. 그게 산업구조를 바꿔가고 있고, 산업구조 바꾸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이미 시작된 미래인 거고, 특히 한국에서야 여러 제도적인 걸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완충을 만들어 갈까, 정부도 그렇고 많은 기업이 고민하는데 중국과 미국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해고하고 바로 기계로 바꾸고 바로 생산성을 높여서 채산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올리려고 대단히 크게 충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사실 훨씬 더 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AI가 등장하고 나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학교의 그 풍경, 그 다음에 직장의 그 환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했다면서요?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일단 뭐 저도 교수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똑같은데, 이제 교수님들이 하던 일방적인 강의 방식이 완벽하게 한계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제 친구 교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막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생이 손을 든대요. 교수님, 그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는데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요즘 뭐 이런 방법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주요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님, 야, 너 그거 누가 그러는데? 그랬더니 지금 제가 챗GPT 켜놓고 있는데 챗GPT가 그래요. 그럼 교수님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10년, 20년 전에 공부했던 걸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예를 들면 태블릿이나 랩탑 띄워놓고 거기다가 아예 뭐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 됐든 저희 회사의 구버 같은 거 그냥 띄워놓고 나서 얘한테 직접 물어봐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을 그것도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전달하던 교수님이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인간에서 더 강력하게 기계 또는 인공지능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입학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네. 실제로 미국만 하면요, 지난 4년 동안에 그 SAT라고 하죠. 우리로 따지면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의 수가 준 게 아니라 그 학생의 비율이 10%가 줄었어요. 어떤 의미죠? 이제 대학을 안 간다는 거죠.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네, 굳이 갈 필요가 없고 대학 교육의 의미가 없다. 여기에다 부르짖은 곳이 팔란티어입니다. 대한민국 분들 중에서 미장하시는 분 중에 팔란티어 투자하시는 분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팔란티어가 작년부터 뭘 했냐면 우리 이제 대학 졸업생 안 뽑는다. 쓸데없이 4년 동안에 의미 없는 공부한 애들 뽑는 게 아니라 똑똑한 고등학생 아이들을 뽑아서 우리 인공지능 기술을 가르치겠다. 이걸 이제 작년에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 올해부터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학 교육에 관련된 지적 노동 또는 지적 교육에 해당이 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진 거죠. 그 얘기는 좋은 대학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이 여전히 명패로서 시장에 움직여 오긴 했었죠. 이런 뭐 난 서울대 나왔어, 나 하버드 나왔어 하면서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일종의 퀄리피케이션 되어 있는 졸업장에 대한 위력이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교육 방법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일방적인 선생님들의 강의를 하고 앞에서 판서를 하거나 슬라이드 띄워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시험도 예를 들면 숙제 내주고 와갖고 시험 푸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토론식으로 바뀌고 핸즈온 랩이라고 해서 실제로 실험을 하고 실제로 시험을 하는 형태, 같은 형태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해서 자기 혼자 공부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과는 토론을 하고 공감 교감을 하도록 하는 것을 훈련하는 형태로 대학교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고등학교는 아예 선생님을 뽑지 않은 고등학교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의 알파 스쿨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선생님이 없어요. 오전에는 아예 AI 갖고 공부를 하고요. 오후에는 학생들만 모여가지고서는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면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 스폰서들이 돈이 몰려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무슨 피터 틸이 운영하고 있는 데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펀딩을 대주면서 이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고등학교에 지난 200년간 유지해왔던 강의 중심의 지식 전달하는 체계가 무너지면서 그 양상도 바뀌고 있고 풍경도 바뀌지만 이게 아마도 산업 구조를 크게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오르네요. 그 미국의 대학 교수들이 우는 사람이 있고 화를 내면서 막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를 어떻게 너네가 이 답을 낼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그 회의감을 느끼면서 좌절하는 그 영상들이 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박사 학위 받고 포스트닥 하고 그리고 교수로도 정규직 교수가 아니라 강사면서까지 교수 위치에 올라오는데 10년 동안 또 길게는 15년 이상 동안에 자기 분야를 파고들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단기간 내에 뛰어넘었다는 거에 좌절감이 있죠. 최근에 제가 잘 아시는 그 모 대학 그러니까 서울연고대 대학 교수 한 분 중에 전임 총장 중에 한 분하고 제가 식사를 같이 했었어요. 친한 분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전공했던 정보 파일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에게 업로드 시키고 요즘은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이 친구하고 대화 나누는 게 본인 취미신 거예요. 파일 업로드 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적인 석학이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단연컨대 자기를 뛰어넘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세계적인 석학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데서 계속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계속 학습이 되면서 막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RAG라고 해서 검색 기법을 사용하는 것하고 저희 회사 예를 들면 루시아라든지 아니면은 구버 서비스에는 추론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추론 기능은 LLM이 학습한 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깊게 생각을 합니다. 체인 오브 소트라 그러는데 자기가 어떤 생각한 결과를 자기가 다시 곱씹어보고 그리고 이게 맞아 하고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조사한 것들에 대한 걸 다시 검증을 하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해가요. 이 기술이 지난 1년간 동안에 발전하면서 명실상부하게 데이터하고 정보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고 정답이 있는 것들은 확실히 인간을 뛰어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 이제 걱정입니다. 이 AI 시대에 그러면 어떤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뭘 공부하거나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느냐. 이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이 살아남습니다. 누군 죽고 누구는 사라지고 또 누구는
예를 들면 직업을 잃어서 그냥 백수로 있으면서 가난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는 부침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결국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가져왔던 역사를 보면 주기적으로 기술적 임팩트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뭐 누구 표현에 의하면은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근데 이 조지프 슈페터가 얘기한 것처럼 창조적이면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그다음에 기술적 혼란이 있긴 한데 그 과정을 인간들이 굉장히 원만하게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지금보다도 더 확산이 되고 우리 지금 아이들을 보면은 컴퓨터 네이티브고 인터넷 네이티브고 모바일 네이티브잖아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AI 네이티브 세대가 되겠죠. MZ 세대 다음 세대가. 그럼 AI 네이티브 세대는 어떻게 될까? 그 인간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정답이 없는 것을 도전하고 그리고 대표님 말씀처럼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친구들이 사실은 세상을 바꾸고 어쩌면 부를 창출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있고 누군가가 해본 거는 AI가 무조건 잘합니다. 지금도 수능은 웬만한 문제들은 대부분 다 풀어요. 상위 1% 이하니까요. 그러면 10년 지나면은 수능 시험 보면 어떨까요? 상위 0.001%가 될 거예요. 10년 후에. 정답이 있는 건 무조건 AI가 잘합니다. 그럼 인간이 해야 되는 건 정답이 없는 것.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봤던 것들을 도전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리더십과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중요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역량이 뭐냐면 메타인지 역량이에요. 메타인지는 해보지도 않고 이걸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는 능력.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 나 자신을 알고 너를 적을 알면 백전백승. 그렇죠. 백전불패이기는 한데 원래 원문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기피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건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해보기도 전에.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게 우리 인지 능력, 뇌에 있는 인지 능력이 바로 메타 인지 능력이에요. 해보기 전에 이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육체도 똑같습니다. 앞쪽에 뭐 또랑이 있고 개울이 있는데 조그만 개울이 있는데 내가 그걸 폴짝 뛰어서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뛰어보기 전에 알아야죠. 내 육체적 능력을 아는 것처럼 또 수학 시험을 볼 때 이 문제 내가 풀어보기도 전에 나 이거 못 풀어 그럼 건너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능력을 우리는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해요. 여기에다 중요한 게 뭐가 붙냐면 소프트 스킬이 붙게 됩니다. 스킬을 우리가 하드 스킬하고 소프트 스킬로 나눠보거든요. 하드 스킬은 뭐냐면은 수학 문제를 잘 풀거나 컴퓨터를 잘 다루거나 뭐 예를 들면은 영상 편집을 잘한다거나 인공지능을 잘 다룬다거나 또는 운전을 잘한다거나 비행기를 몰 줄 안다거나 이런 게 주식 투자하는 걸 차트를 잘 읽는다거나 이런 걸 우리는 하드 스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소프트 스킬이 뭘까요? 소프트 스킬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조정하거나 R&R이라고 그러죠. 업무를 분장할 줄 알거나 또는 다른 사람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통해서 내 의견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프트 스킬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두 기술을 결합한 것들, 그러니까 메타인지 능력하고 소프트 스킬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메타 스킬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타인지하고 소프트 스킬인 메타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동이 붙여져서 자기가 메타인지를 통해서 무엇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의 갈등 조절을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고 조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세상을 바꿔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이 메타 스킬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다 욕을 하죠. 네가 그게 된다고 생각해? 세상이 그 불가능해. 어떻게 민간 기업이 그 조그만 돈 갖고 나사가 못하는 로켓을 쌓아올리고 그 로켓을 재활용한다고? 야,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힘든데 100% 전기차를 만든다고? 그거를 배터리만 갖고 가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네가 만든다고? 야, 포드가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포함을 해서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택도 없는데 라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기합을 하고 사람들이 몰입을 해서 자기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물론 이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일반인은 아니죠.
일반인은 아니고 약간 미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걸 결합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넓게 본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쩌면은 지금 미국 대통령도 같은 부류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AI 시대에는 메타 인증과 소프트웨어 스킬인 메타 스킬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두 번째 큰 덩어리가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우리가 리질리언스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정답은 AI가 가지고 있고 많은 AI가 보편화되면 될수록 실제로 지식의 경쟁률과 정보의 이 비대칭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 핵심이 뭘까요? 부자가 되는 거의 투자 핵심이 뭐죠?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무도 안 해본 걸 자기가 해봐야 되는데 전제는 여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있어도. 그러면 실패하고 나서 소주 콱 먹어버리고 내 인생이 그렇지 그리고 한 2달 동안에 팬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 갖고 새로운 시도를 반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죠. 마음의 근육을 갖고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는 힘.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다음 세대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젊은 친구들 말씀하신 대로 이 환경에 익숙하게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익숙해질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뭐 50대, 뭐 40대 넘어가시는 분들 또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예전에 우리 진짜 컴퓨터가 막 확산될 때도 2000년도에 그랬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인터넷에 적응되나? 뭐 이런 것들 많은 걱정이 있을 텐데 5, 60대도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5, 60대가 추구해야지 되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대표적인 예는 이렇습니다. 일본이 마찬가지 과정을 거쳤는데요. 현재 사실은 전체 자산과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경험 기반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인 5, 60대가 보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AI를 갖고 뭐 직업을 갖는다기보다는 실제로 AI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조직들에게 충분한 역할과 신뢰를 가지고 위임을 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5, 60대인데 오히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선 그러면은 무엇이 맞는 거고 틀린지를 변별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 리터러시, AI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 리터러시라는 거는 문해력이라는데 뭐 문해력이라는 표현보다는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고 뭐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거를 늘릴 수 있는 거는 우리 8.15 머니톡을 많이 들으시면 네. 그리고 정보에 관련된 거를 판단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해가는 동안에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 위임을 누구에게 하고 어떤 신뢰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시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사실 잘 못하는 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하면 가장 그 오랫동안 내려오는 답이 있잖아요. 잘 할 때까지 연습하면 된다고. 그렇죠. 근데 피터 드러커 교수가 그 경영의 구루시죠. 네. 이분이 하신 얘기는 잘하는 것을 기회에 맞춰야지 못하는 거나 위협에 대응을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5, 60대 분들이 내가 해왔던 것들 포기하지 말고 그거를 새로운 시장의 기회에 어떻게 맞출 건가 그리고 새로운 시장 기회에서 빛을 보고 있는 사람과 조직들하고 어떤 신뢰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거를 변별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살아온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치들을 바탕으로 이 AI에게 접목을 하면 더 훨씬 높은 물론입니다.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네. 우리에게 나이 많은 게 약점만은 아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용기가 나네요.